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2020년은 동학개미 운동의 원년이라 불리는 해죠. 지금 3200을 안팎으로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동학개미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을 모시고 올해도 그 동학개미 운동이 계속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금 코스피가 최근에 3200까지 돌파했다가 약간 조정 중이어서 3100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빨리 3200이 갈 거, 3000을 넘을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예상한 사람은 지구에 한 명도 없죠. 이걸 예상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고 네네. 이걸 예상했으면 내가 여기 안 있죠. 새해 사실 한국 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단 말이죠. 3200인 이 시점에 주식을 그렇게 투자를 해도 될까요? 조금 조정이 하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이제 그게 아주 최악의 선택이죠.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내가 지금부터 도박해도 될까요? 아니 내일부터 도박할 거야 똑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3천인데 오늘 내가 월급의 10%를 투자했어요. 지극히 작은 돈이죠. 네. 근데 내일 폭락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기다리려고 할까요? 아직도 주식 투자를 타이밍을 맞추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맑으면 밥 먹을게.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안 좋으니까 밥 안 먹어.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주식은 내가 모으는 거라 그랬잖아요. 올라갈 때도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그럼 버블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버블인지 아닌지 난 몰라요. 그러나 버블의 정의가 뭐예요? 단순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버블이 아니에요. 옛날에 버블일 때가 1980년에 내가 기억이 나요. 사람들이 가정주부들이 와서 주식 사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어떤 주식이요? 아 주식 사주세요. 그게 다. 예, 그게 버블이에요. 나는 이런 논쟁을 하는 거가 굉장히 무의미하다. 삼천이 버블이다 아니다. 다 그리고 제3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V에 나오셔서 뭐 이게 삼천이 버블이냐 아니냐 얘기하는데 그분들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저분들이 주식이 버블이다 아니다 논쟁을 하는 게 되게 신기해요 나는. 미국 같으면 나는 지금 내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얼만데 내 주식은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하는 거는 아직도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퇴직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이 지금 몇 프로일 거예요, 한국이요? 적죠? 10%? 너 2%예요. 2%인가요? 2%예요. 아직도 멀었다? 멀었죠. 그 다음에 아직도 뭐 60조가 지금 대기 자금이니 뭐니 하지만 주식 투자 비중을 보면 뭐 20만 명이 늘었다, 30만 명이 늘었다 하잖아요. 네. 국민이 몇 명이죠? 한국이 5천만 명이죠. 네.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증권방송 너무 보면 안 돼요. 증권방송 보면 거기다 그냥 뭐 오늘 내일 나라 망할 것처럼 오늘 시장이 막 빠지고 있다. 그러면 옛날에 작년에 주식이 1,400까지 갔을 때 왜 사람들이 사라고 얘기 안 했을까? 그때는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1,400이면 1,400대도 걱정. 3,000대부터 3,000대도 걱정. 근데 투자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기업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보다 오늘 5% 올랐는데. 그것만 보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 예를 들어 볼게요. 네네. 30년 전에 1991년에 삼성전자 100만 원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가 될까? 네. 내가 계산해 봤어요. 네네. 얼마 것 같아요? 꽤 많이 올랐을 텐데. 그러니까 꽤 많이 올랐지. 한 1억쯤 하면 많나? 100만 원이 1억이 됐다? 네. 그 정도는 아닌가요? 30년인데? 그러면은 잠시만요. 저도 갑자기 얼마가 됐나요? 180억이에요. 180억이요? 네. 와.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렇죠. 100만 원 주고 사고 5만 원 생기면 또 5만 원 사고 계속 또 10만 원 되면 10만 원 사고 그랬던 사람들은 지금 180억이 아니라 1,000억, 2,000억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만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그런 주식 투자의 근본적인 이유는 장기 투자에서 내가 경제 독립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보는 게 중요하지 시장을 보지 말아라 제발. 그래서 금융 산업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일본은 완전히 정반대 길을 가는 거죠. 일본은 뭐예요? 돈이 있으면 벽장에 넣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 결과가 참혹하죠. 네,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그렇죠.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로 그렇죠. 가버린 왜냐하면 거죠. 기업에 네.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새로운 기업이 일본은 없잖아요. 네. 새로운 기업 기억나는 거 있어요? 토요타 하나 있죠. 그것도 옛날 기업이죠.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의 40%가 창업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은 10%좀 그것도 안 돼요. 안 되나요? 네, 3%, 4%?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문맹 탈출하는 게 국가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과 국가 구조, 그다음에 산업구조 그렇죠. 개혁까지 다 또 이어진다 이 결정적으로 말씀이신 거죠. 빈부의 적자가 줄어들게 되고 노인층의 빈곤율이 줄어들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해피한 사람들이 많죠. 네, 만약에 좀 국내 시장 올해 조정이 온다면 혹시 무슨 대외 변수라든지 언제쯤 오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이 좀 있으실까요? 그걸 알면 여기 안 나왔죠. 그건 알 수가 없고 네. 다만 진짜 버블을 걱정해야 될 건 저는 미국 시장이에요. 애플만 보더라도 애플이 뭐 비싸다 싸다는 걸 떠나서 애플 주식 하나가 한국 시가총액 전부 다 합한 것보다 더 커요. 나 같으면 한국 주식이 훨씬 싸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애플이 좋아도 어떻게 시가총액이 한국보다 클까? 그렇잖아. 한국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있는데 그걸 다 합한 것보다 애플 하나가 더 크다. 대략 미국이 조금 네, 그래서 지금 벌기가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 주식이 투자 가치가 아직 충분히 그렇게 있다. 비싼 건 아니다. 네네. 주식 시장이 3,200까지 좀 올라와서 흔들하고 있는데 그냥 좀 조정이 올까요? 이런 건 시장 전망으로서 한번 좀 올 수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3,200에서 막 4,000까지 막 그냥 일직선으로 달리면 굉장히 불안하죠, 저는. 이건 아니다. 근데 3,200 갔다가 3,100 갔다가 3,300 갔다가 또 3,200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우상향인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4,000이 되고 중간중간에 거품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전리 대표님 하면은 작년 가장 화제를 모았던 게 월세 살고 주식을 해라. 무슨 집을 사냐. 사실 이 말이 가장 파급력이 컸거든요. 아우, 악플도 엄청 많았죠. 그렇죠. 예, 그게 말이 되냐라는 네, 말부터 말이 악플도 돼. 많았고, 맞아. 뭐 그것뿐만 아니라 커피도 마시지 마라, 사교육 하지 마라, 그걸로 주식해라 이런 말씀이 작년에 가장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자, 2021년도 그 말 여전히 유효할까요? 2021년이 아니라 2050년까지도 유효하죠. 부동산을 사지 말라고 한 거를 사람들은 딱 그것만 듣고 막 저를 공격하기도 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과잉 반응을 할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일본처럼 만약에 하락이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하게 된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 돈이 없는데 왜 집을 사는 걸 먼저 걱정을 할까? 그게 되게 나한테는 신기한 거예요. 집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리고 월세하고 집을 사는 거하고 어느 게 유리한지를 따져라. 근데 월세가 한국이 훨씬 싸요. 근데 사람들은 월세는 버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집은 무조건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소위 얘기해서 금융 문맹이에요. 아, 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월급쟁이가 어렵게 돈을 모아서 집을 샀을 때는 그때는 딱 내 노후 준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스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이 일하지 않는 거거든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100억인데 그중에서 20억을 집을 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월급쟁이는 돈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돈을 가장 열심히 일하게 하는 수단이 주식인 거예요. 월세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국민의 대부분이니까 월세가 싸요. 네네.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잖아요. 집값의 5%가 1년에 월세라 그러면 비슷한 거다. 집을 사는 거나 월세를 사는 거나 큰 차이가 없다. 한국은 월세를 살면 저 사람 좀 가난하구나. 인식이 그렇죠. 인식이 네네. 저 사람 좀 어려운 모양이다.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유리한 게 뭔가를 따져야 되는데 20대가 되면 지금부터 노후 준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면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어떻게 되죠? 이제 차를 몰고 가야 네네. 되잖아요. 출발을 안 해요. 서울에만 머물러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주식하면 안 된다. 또 뭐 부동산이 어떻다.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이에 대전 가고 대구 가고 할 수 있는데 안 가는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출발하고 달려야 되는데 자꾸
자꾸 이제 잘못된 금융 지식이 있는 거예요. 주식을 사고 파는 거다. 그렇게 샀다 팔았다 하고 그냥 브레이크 잘 밟다가 또 액셀레이터 밟았다가 막 하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사야 된다니까 또 갑자기 부산 쪽으로 가다가 어디로 빠지냐 수건집에 빠지는 거예요. 더 잘못된 사람은 뭘까? 명품백 사는 사람들, 자동차 비싼 거 사는 사람들 이제 사회생활 해놓고 그냥 평양 쪽으로 가는 거예요. 평양 쪽으로. 평양 쪽으로. 결국엔 그 20년도에 말씀하신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 당연하지. 말씀이시잖아요. 예,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제가 집을 샀을 때 경험하면 월세를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집값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내가 월세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내잖아요. 내가 집을 10%만 그 다운페이라고 그러죠.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인데 1,000만 원. 네. 1,000만 원만 있으면 은행에서 9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자하고 원금을 갚는 게 월세보다 더 싼 거야. 그럴 때는 집을 사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월세를 사는 월세가 게. 훨씬 유리하죠. 대표님은 그럼 월세 살아보신 적 솔직히 있으세요? 거의 월세를 살았지. 어. 미국에 살 때는. 미국에 살 때는. 네, 거의 월세를 살았고 이제 결혼하고 그때 마침 월세를 살까 집을 살까 했는데 그때 마침 그 미국의 주택 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집마다 아파트마다 사인이 붙었어요. 네. 월세를 사는 게 더 불리하다. 집을 사라. 그때 그 집을 샀죠. 그때 샀었고요. 그렇죠. 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 누구나 빌 게이츠도 회사 차릴 때 자기 거라지에서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헝거리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가는 건데 그걸 안 찾는다 이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돈을 아껴서 투자해라.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쓰이는 사교육비 네. 막 100만 원, 200만 원을 젊은 부부가 쓰잖아요. 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돈으로 투자하면 그 아이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대표님도 그러면 자제분들이나 이렇게 자꾸 내 얘기를 해. 근데 우리 애도 뭐 저기 그런 장난이죠. 미국의 사교육이라는 거는 그냥 SAT 학원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한국은 밤 10시, 11시, 12시 막 완전 이런 사교육 게 중심으로 되어 그거는 있는 네. 그 창의력을 죽이는 거거든. 한국만 유일하게 엄청난 돈이 몇십 조의 돈이 거기에 쓰이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아이들의 창업 자금으로 쓰면 어떨까 그런 얘기죠. 저평가 이제 성장이 가능한 우량주들 발굴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굉장히 간단해요. 펀드 매니저는 나보다 훨씬 지식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아,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는 주식에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기술이 아니고 철학이에요. 철학. 많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를 하죠? 단타하죠. 네.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분도 주식을 사고 파는 걸로 아는 거예요. 나는 기업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어떤 기업에 내가 내 작지만 이 돈을 투자해야 될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 쓰고 있는 그 물건이라든가 매일 쓰고 하고 있는 게임이라든가 내가 가정주부면 내가 슈퍼마켓 할 때 어떤 게 잘 팔리는가. 그리고 내가 점심마다 가는데 패스트푸드인데 거기서 너무 잘 되고 또 브랜드네임이 있는 것들 너무 많죠. 그러면 그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거 내가 주식을 사서 모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 회사는 망하지 않겠구나. 그게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회사랑 적어도 10년, 20년 투자할 거잖아요. 그러면 경영진이 제일 중요해요. 경영진에 대한 공부를 해라. 경영진에 대해 공부해라. 네네. 그 경영진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똑같아요. 내가 친구랑 동업할 때 이런 거는 동업하겠죠. 확장성이 큰 거. 내가 1호점, 2호점, 3호점 확장할 수 있는 거. 그런데 내가 투자하겠죠. 네. 근데 친구랑 같이 노래방 하자. 그건 투자 안 하겠지. 왜냐면 노래방은 옆에 또 생길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확장성이 있죠. 네. 게임을 새로 개발했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그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렇게 큰 투자가가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장성이 있으려면 뭐가 있죠? 브랜드네임이 중요하죠. 브랜드네임. 네. 그러니까 왜 저렇게 테슬라가 올라갔을까? 브랜드. 사람들과 가치죠. 그 브랜드예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가 왜 저렇게 올라갔을까? 스타벅스가 왜 저렇게 올라갔을까? 브랜드 파워. 브랜드네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망할 염려가 별로 없겠죠. 네. 그러면 다시 생각하면 내가 저런 주식들을 끄짐없이 모으려고 하는데
주가가 폭락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익사이링하죠. 네.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네.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본 사람들은 잠을 못 자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20% 벌면 프라핏 테이킹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 손해 보면 손절매해요. 그렇죠. 그 투자가 아니고 카지노가 간 거죠. 그게 도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는 그 손절매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손절매를 하지? 더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동학개미들은 주가 지수가 1,400이 되니까 막 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웬 떡이냐. 근데 기관 투자가들은 팔았어요. 손절매 하느라고. 그러니까 되게 동학개미가 더 똑똑한 선택을 똑똑한 했던 거라는 거죠. 거예요. 더 뭐, 똑똑한 거죠. 박앤세이라는 걸로 본 거죠. 결국에는 저 평가 우량주를 고르시려면 경영자의 평가를 잘 보고 확장성을 따져보고 브랜드 네임을 잘 보면은 그렇죠. 우량주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그 다음에 조언으로.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제 또 그 다시 그 연결되는 질문이 네. 그럴 수 있죠. 그 대표님 언제 팔아요? 궁금하네요. 당연히 물어보려고 제가 준비한. 아, 그래요? 네. 팔 때 언제 팔을까? 망할 때? 그 너무 늦었지. 내가 돈이 필요할 때지. 돈이 필요할 때. 내가 이제 지금 내가 나이가 30인데 이제 30년 투자했더니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노후 준비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이제 네. 그 돈 갖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거든. 네, 그 돈 갖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니까 그때 팔지. 그죠? 필요할 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때 팔을까요? 스타벅스의 경영진이 이상한 짓을 해요. 갑자기 자동차 만들겠다 그래. 커피만 팔아도 잘 되는데 왜 갑자기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러지? 그때 팔아요. 또 언제 팔을까요? 스타벅스보다 더 멋있는 회사가 나타났어. 더 나은 경쟁자가 그리고 더 나타났을 싸. 때. 그리고 스타벅스를 막 파괴시키고 있어요. 이제는 이거 아니라 저쪽으로 갈아타야 되겠구나. 그럴 수가 있죠. 좋은 예가 뭘까요? 코닥이에요. 코닥. 카메라요. 네. 카메라. 코닥이 90% 마켓시어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디지털이 나왔죠. 필름에서 디지털로 가는데 코닥은 옛날의 명성을 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디지털로 가는 거를. 또 좋은 예가 뭘까요? 자동차지. 전기 자동차가 이제 대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서 실력이 없으면 기존의 자동차 산업은 이제 휴지가 될 거예요. 코닥처럼. 그러면 전기 자동차의 강자가 누굴까? 테슬라로 간 거야. 그렇죠.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테슬라를 미리 샀으면. 뭐 그럼 떼던 거라. 그렇지. 당연히. 그게 이제 팔아야 될 이유예요. 그 하나 또 여쭤볼 게 어찌됐든 간 삼성전자가 지금 유망한 국내 기업인데 좀 향후에 좀 주목받을 섹터, 테마, 뭐 기업도 좋고요. 그런 게 어떤 쪽이 좀 지켜봐야 그러니까 될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그런 이제 기업마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네. 결국은 그쪽에 돈이 많이 쏠릴 것 같다. 이 헬스케어는 이거는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수명이 오래 살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분야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고 테크놀로지 때문에 네. 그럼 그쪽에 돈이 쏠릴 거는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쪽 분야에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전기 자동차가 되겠죠. 전기차가 있죠. 또 그런 것들이 있죠. 환경에 관한 거. 친환경 네. 관련 그런 그다음에 ESG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파괴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동학개미들이 이 활동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선봉장에 이제 존리 대표님이 그걸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그건 아니죠. 그거는 이제 과장이고 네.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가 6년 됐는데 내가 꾸준하게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네. 근데 주식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모으는 거다. 네.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죠. 네. 그게 마침 이제 젊은 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우연의 일치가 된 거죠. 우연의 일치다. 그렇죠. 좀 약간 뿌듯하거나 이런 마음도 없으신 건가요? 아니, 저는 그런 면에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뿌듯한 건 아니고 네. 그 우리나라가 드디어 금융 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구나. 네.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그 젊은 사람들이 마중물 역할을 했구나. 많은 외국인들이 팔고 기관 투자가들도 팔았을 때 네. 오히려 더 영리했던 거죠. 그 젊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축하하고 싶고 네. 다만 초심을 잃지 말아라. 네. 그리고 빚내서 하지 말고 꾸준하게 월급의 10% 20%를 꾸준하게 하고 그런 이제 훈련을 해야 된다. 이번 편은 존리 vs 존리입니다.
이제 밸런스 게임이라고 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뭘 선택할지 대답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학개미 운동의 선봉장이셨던 존리 대표님,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요? 저는 국내 투자. 이유는? 싸니까. 싸니까. 네. 두 번째, 지금 코스피가 3,200인데요. 올해 안에 코스피 3,500 넘는다? 안 넘는다? 모른다. 모른다. 이유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당연한 이유. 아니, 괜히 시험 뻘쭘하네요. 자, 이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1,400포인트라는 경이로운 조정장이 왔었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조정 또 올 수 있다? 없다? 모른다. 모른다. 네. 아, 근데 그쵸. 오면 더 살아. 오면 더 살아. 자, 네 번째입니다. 분산 투자 100종목, 우량주 3종목. 100종 먹을 사이. 100종목이요? 근데 너무 많긴 한데 네네. 그럼 몇 그래도, 종목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한 그러니까 30에서 50 정도는 있어요. 30에서 50. 그 이유는 그러면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30종목만 있으면 제대로 분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 네. 보통 펀드나 ETF 이런 것도 다 한 20, 30종목으로 그렇죠. 많이 구성된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정말 불가피하게 주식 외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과 비트코인 중에 무엇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둘 다 안 한다. 아니, 부동산은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안 한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시죠? 비트코인은 내가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비싼지 싼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대표님이 조금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그 시장 자체가 아니요, 위험하니까인가요? 그 비트코인 자체가 일하는 돈이 아니잖아요. 네네. 내가 기업에 투자하면 기업은 내가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1년에 매출액이 얼마큼 증가하고 있고 이익을 어떻게 하고 있고. 네. 근데 비트코인은 내가 그 일하는 돈이 아니니까 비트코인이 내년에 얼마가 될지 내가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금에 투자하지, 넌 금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금은 돌덩어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부동산 폭락이 온다든가 네. 내가 어떤 사고 싶은 집이 있는데 적정 가격이 됐다. 적정하게 된 그러면 거예요. 당연히 집이라는 살 수 있죠. 거는 네네. 단순히 돈 버는 수단뿐만 아니라 그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적정한 가격이면 부동산 살 수 있어요. 근데 순서를 지켜라. 순서를 지켜라. 처음부터 투자 대상으로 그 부동산이 무조건 그 앞서는 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다. 네. 커피 마시기랑 사교육 시키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만약에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커피는 싸니까 해야지. 커피를 매일 마시는 것과 사교육 한 잔 시키는 것. 비슷한 비용이 든다 하면은 사기 없앤다. 없앤다. 차라리 커피 네, 커피가 낫지. 하는 게 낫다. 네. 그 이유는 사교육에 약간 폐해 이런 것들이 더 사교육은 크시다는 우리 거죠. 애가 가난하게 되라고 가는 교육이에요. 자,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엔 세 개 중에 하나인데요. 수많은 경제 위기들이 몇 번 지나간 거 다 보셨을 텐데 어떤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IMF,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 세 가지요. 글쎄 모르겠어요. 코로나는 사실 경제 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복도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위기들은 경제적인 위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코로나는 상황이 조금 다르니까. 좀 다르니까 경제 외적인 거잖아요. 네. 자, 이거 뭐 너무 당연한 대답일 것 같은데요. 항상 가장 늦을 때가 빠르다고 하셨는데 3,200 시대 지금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면 조정이 오고 투자를 해야 되나요? 마켓 타이밍 하지 마라. 네. 당장 투자하기 가장 좋을 때는 당장. 당장. 그리고 어차피 조금밖에 안 하잖아요. 시작하는 사람들 뭐 100만 원 할 수도 있고 50만 원 할 수도 있고 폭락이 와도 50만 원에서 30만 원 데미지가 별로 없다는 반을 거죠. 떨어질 때 25만 원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기다렸다 사겠다는 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스테이크를 해요. 네. 내가 어떤 회사를 사고 싶어요. 너무 좋아. 앞으로 10년 동안 엄청나게 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한 10% 올랐어요. 그러니까 10% 빠지면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안 빠져. 5% 또 올라가. 그때 살 걸. 그때 아닌 게 아니라 또 10%또 올라갔어. 진짜 살 걸 그랬네. 50% 올라갔어요. 그때 샀어요. 쭉 빠지는 거야. 또 괜히 샀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투자에 현명한 투자가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제 밸런스 게임까지 해봤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니 대표님을 모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을 전해주셨습니다. 물론 금방 여쭤본 것들도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질문들이고요. 자, 주린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대표님 말씀대로 주식 해야 되겠는데 주식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주식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액션이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워런 버핏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대요. 네. 근데 무슨 공부를 했을까요? Just do it. 내가 사고 싶은 회사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버크셔 하더웨이라는 그 회사 이름도 그 자기가 투자 실패하는 회사의 이름이에요. 주식은 그런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막 내가 익사이링 해야 되는 거. 주식이라는 건 내가 동업한다는 거구나.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일 먼저 하라는 게 저 뭐지? 연금저축펀드라는 거구나. 일단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거를 아직도 주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얼마 투자하는데요? 10,000원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게 주저가 되는 커피 한 마실 돈을 투자했는데 그걸 왜 주저하죠? 그러면 약간 요즘에 증권방송 아까 좀 보지 마라 라는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유튜브도 골라서 봐야죠. 골라서 봐야 된다? 예, 유튜브도 네네. 막 너무나 막 잘못된 그쵸. 네. 철학을 가르쳐주고 한국은 장기 투자 안 된다라는 유튜브도 너무 많고 네네. 또 존리에 반대하는 유튜브가 또 생겼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런 정석대로 안 할까? 아직도 주식을 단기적으로 큰 돈 버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유튜브도 함부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선별해서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 두 번째 질문. 존리의 라이프 스타일 유튜브 보세요. 이거 당연히 봐야 되는 대표 채널인 거죠. 그리고 자이언트 TV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아까랑 좀 다른 질문인데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저한테 1억이 생긴다면 이 1억을 어떻게 투자하면 될지 이걸 한번 여쭤봐달라고 하시거든요. 그거보다도 이제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1억이라는 돈이 10년 기다릴 수 있는 돈이냐, 아니면 3년 안에 필요한 돈이냐. 3년 안에 필요한 돈이면 절대 주식하면 안 돼요. 안 되고. 네. 네. 근데 내가 1억은 생겼지만은 이거는 내가 10년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없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투자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 나이가 중요하죠. 내 나이가 지금 20대다. 100% 주식에 투자해야 되죠.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거나 네. 연금저축펀드 먼저 하시고 그 나머지는 개별 주식을 하든 말든 네. 그 하시고 나이가 예를 들어서 좀 있으시면, 50이다. 네, 그러면 조금, 네. 뭐 50%만 투자하고 50%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인데요. 그 펀드를 넣는다는 거 자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는 건데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좀 어떻게 한다 이렇게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하게 해서 1억이면은 네. 분산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 5억이 있다. 5억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람업 방식이 있어요. 네. 탑다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헬스케어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럼 내 주식 비중에서 헬스케어를 한 30% 담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의 30%를 담기 위해서 어떤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거기에 뭐 ETF를 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바람업은 그게 아니고 내가 사고 싶은 회사를 골라보는 거예요. 네. 내가 삼성전자 사고 싶고 그다음에 애플도 사고 싶고 나는 뭐 네이버도 사고 싶고 카카오도 사고 싶고 그래서 쭉 모아서 샀더니 요거는 내가 굉장히 좋아하니까 한 5% 싣고 요거는 좀 덜 좋아하니까 2% 싣고 그걸 다 모아봤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IT 쪽으로는 내가 한 15% 됐구나. 그러니까 결과물인 거예요. 네. 그거는 자기의 투자 성향이죠. 네. 그런 걸 따져야 된다.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게 또 궁금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투자를 해야 하는 사람과 이런 사람은 투자하면 안 된다. 혹시 이런 기준이나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안 된다 그것보다는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다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의 생각이라면 네. 근데 이제 끊임없는 교육과 설득이 필요하죠. 절대로 빚내서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집에 대한 집착은 버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지.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거는 좀 하긴 요즘에 워낙 뭐 B2라고 하죠.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레버리지 투자 아예 반대십니까? 아니면 그렇죠. 조건까지는 가능하다? 저는 반대예요. 아예 왜냐면 반대세요? 내가 네. 30년 투자할 건데 빚을 내서 투자할 이유가 없죠. 없다? 나는 월급의 10% 할 건 10% 10%도 충분해요. 네네. 근데 급하게 돈을 벌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여유롭게 그 룰을 정하는 거야. 내가 월급의 10% 하겠다. 월급의 15% 하겠다. 네. 그리고 30년 있다 뚜껑 열어보면 되지. 그래도 네. 연금저축펀드 하시고 그러면 노후 준비 다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이제는 좀 주른이 주식을 좀 한 친구들의 질문들을 모아서 여쭤볼게요. 자, 항상 대표님은 장기 투자를 강조하시는데 이게 진짜 어렵다고 해요. 이게 참는 것도 수익이 나니까 팔고 싶은데 못 팔아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잘 이겨낼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제일 좋은 건데 가격을 보지 마세요. 가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변동성과 위험이잖아요. 네. 위험만 체크하세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아직도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그것만 체크하세요. 가격을 체크하지 말고. 오히려 주가가 폭락을 했다. 왜 폭락을 했을까?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폭락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막 익사이링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이 회사의 가치를. 그러면 그때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때 돈 더 투자하고. 그게 이제 좋은 투자 철학이에요. 근데 가격을 보는 사람은 오늘 5% 올랐는데 내일 3% 빠졌는데 그러면 못 살아요. 그거는 지옥이죠. 아니, 저도 뭐 리스크만 보고 싶은데 리스크 밑에 가격이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는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거 보지 마세요. 보지 않는 우리 훈련이 펀드 필요하다. 매니저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펀드 매니저들하고 애널리스트하고 회의를 할 때는 주가가 얼마가 됐어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이런 얘기 해요. 이 회사가 그 작년에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앞으로 그런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건지 아니면 이 회사가 나온 프로덕트 물건이 그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이 회사 경영진이 어떤 거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지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 사람이 돈을 얼마큼 쓰고 있는지 배당은 얼마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대표님 주식이 지금 10% 마이너스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말아주세요 하지. 그렇게. 그러니까 증권방송 보면 막 차트 나와갖고 뭐 이거는 15% 변곡선이 있고 그다음에 뭐 180선, 200선 뭐 난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저거 왜 걱정을 하지? 그런 거를 그런 거부터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시장과 나하고는 멀어져야 돼요. 네. 주식 미니멀리즘을 지향하고 싶은데 대표님 말씀을 듣다가 좋은 주식을 담다 보니까 한 백 개 가까이 주식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제외해야 될 주식의 기준 이런 게 있을까요? 아까 얘기랑 똑같죠. 그걸로 가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느냐를 먼저 따져야죠. 이 주식은 내가 왜 샀지? 근데 내가 보니까 이 회사는 계속 잘 될 것 같아 샀어. 근데 100% 올랐어? 그러면 팔아야 되나? 내가 그 생각한 거와 어떤 괴리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안 파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은 100% 오른 거 가지고 이 회사가 뭐 하는지도 몰라. 그 팔아야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파는 거에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회사를 살 때 왜 샀는지. 왜 샀는가? 예. 네, 그거를 잘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한 연령별 투자 전략,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간단하게만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하나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해요. 10대는 100%, 100% 주식. 20대도 100%, 네. 30대는 저 같으면 100% 하라고 그러는데 뭐 한 80%? 80%. 네. 예,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게 주식 비중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나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봐요. 주식 비중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 네. 근데 지금 한국은 처참하죠. 주식 비중이 아예 없지. 그리고 많은 주식 젊은 사람들이 주식은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 주식을 하지 마라.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 주식하지 말라고 이혼하고 돌아가셨대요. 치명적인 그쵸. 그 오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주식 사는 걸 되게 재밌어야 돼요. 근데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하고는 관심을 꺼라. 자,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연TV. 오늘은 동학개미 운동의 선봉장이셨던 존봉준 선생님, 존리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2021년도에도 유효한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든든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